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11주차는 우리 교재의 6장 정서적 요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정서적 요인에 대해서 그 멜로디라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멜로디라는 사람은 이제 태어나기를 중국의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영어 선생님인 거예요. 영어 교수인 엄마가 이제 이 멜로디를 키웠고, 이제 엄마가 뭐 키웠다는 말이 또 이게 그 문장적인 좀 약간 애매함이 있지만, 멜로디의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도 영어를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영어 수업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학습이 습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엄마의 도움과 엄마의 영향으로 인해 배우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래서 대학원도 영어 관련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그 거의 영어가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영어 구사 능력은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이제 구사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멜로디가 다니던 학교의 집중화학 프로그램에 그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되었죠. 네, 그 멜로디는 그 일반적인 성향은 좀 굉장히 좀 사교적인 편이에요.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로 비유하자면 조금 사교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예, 그 사교적으로 잘 지내고, 여러 가지에 관심도 많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사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뭐 음악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또 이렇게 멜로디는 배운다는 경험을 좀 더 긍정적이고 재미있게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멜로디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쩌면 자기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그런 그 환경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환경 플러스 본인의 관심, 본인의 노력, 이제 어 왜 이런 말들이 이제 도입에 나오냐면 오늘 과가 정서적인 요인들이잖아요. 어떤 습득에 있어서의 정서적 요인들이니까 환경이나 이렇게 노력, 관심사,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그 이 멜로디 엄마의 직업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의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갑자기 또 이제 우리 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다 늙은 딸을 보면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제가 반대했는데 참 딸들이라는 게 죽어라고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 선생님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울고 불고 병까지 나면서 기어이 한국어 전공을 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뭐 말로는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나 어쩐다나 뭐 하면서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됐는데, 되고 나서 뭐 이제 한국에 이제 한국어 전공을 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되었고 실제로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뭐 이제 우리나라 정세의 뭐 조국의 자녀들의 사태라든지 뭐 좀 몇 년 됐지만 최순실의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본인은 사실은 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청렴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청렴 결백을 모토로 삼기 때문에 청렴 결백하지 않을 거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단점은 좀 노력이 게을러요. 게을러서 이렇게 수업도 미리미리 못 올리고 매일 동직 늦게 올리고 그러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단점인데 선생님으로서 저의 장점은 선생님으로서 청렴결백, 절대 정의로워야 한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특혜도 받지 못했는데 또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또 엄마와 같은 길이라 이래도 해가 되고 저래도 해가 되고, 자기가 뭐 조금만 움직여도 엄마에게 해가 되고, 뭐 엄마 때문에 자기는 뭘 못하고 좀 요새 요래요래 해가지고 요즘 약간 고뇌에 빠져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지금 산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멜로디가
엄마의 영향으로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에 유전적 영향도 받았을 거고 환경적 영향도 받아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곳으로 갔지만 또 그것 때문에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멜로디는 영어 능력을 더 발전시켜 가면서 영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이제 멜로디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제 멜로디는 중국과 미국 문화 둘 다의 이제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중국에 살면서 공부한 거니까 중국,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영어적인 미국에 대한 동질감을 느꼈고 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이렇게 즐기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멜로디 자체는 또 개인적 취향으로는 미국 문화를 쪼끔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건 뭐 제가 멜로디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들이 습득의 정서적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배경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학습하게 되는 정서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 멜로디의 이야기처럼 제2 언어 습득의 정서적 요인하고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장을 출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멜로디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떤 차이를 발생을 시켰을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 멜로디 같은 환경이 아닌 사람과 멜로디의 환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멜로디의 성격이나 문화적인 감정이입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 그런 것들이 멜로디를 어떻게 성공을 시켰을까 이런 것.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유익한 감정적 특징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마라는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언어 교육 환경에 많이 노출됐죠. 그러면 우리의 교실로 오는 학습자들은 내 영향력에 따라서 어떻게 좀 더 이 언어 노출이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꼭 그런 특징을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느끼도록 양육되어야 하는 것인가. 자유롭게 크면 안 될까 뭐 이런 것. 저는 생각해 보면 이제 인생이 기울어지는 해에 저녁 노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물어보고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되게 소심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훨씬 심했어요, 이 내성적인 면이. 말은 했어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쪼잘쪼잘 얘기는 했지만 성격의 내성이 제가 조잘거렸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바쁘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한 반에 학생도 막 60 명, 70명 그랬으니까 저를 돌보지 않았죠, 누군가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돌봄을 당했다기보다는 저 혼자 맨날 괴로움의 늪에 이렇게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것에.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제가 강원도 정선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거든요. 여러분 정선 아리랑 아시죠? 그 아리랑의 동네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농촌이라서 농촌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읍내에 산 거예요. 군청 옆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 시골의 도시에 살았고 농촌 생활은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농촌 생활을 잘 몰랐어요. 우리 엄마도 뭐 막 어쩌면 좋은 집안 딸이었어 우리 엄마는. 그래서 그런 시골에 농사 짓고 이런 거 다 하나도 할 줄 몰라서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줘서 시골적인 정서를 알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에 살아서 도시 여자로 멋지게 살아가게도 해 주지 못하고 애매한 시골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넓을 건지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어떤 세상이 내 눈앞에 저렇게 높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암벽대에 산이 있었는데 우리 정선 군청 앞에 우리 집 앞에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저 등산 같은 것도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약간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궁금증 같은 게 막 품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로 온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스물 몇 살밖에 안 됐으니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자극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극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의 딸로 가난한 시골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범위에서 시골에서 자라고 있는 것뿐인데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좀 넓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많아서 저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단어 그 속담을 되게 싫어해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서 내가 저 혼자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저 혼자 되게 조그만했어요 그때. 몸집도 되게 지금 뚱뚱하지만 옛날에 조그만했는데 조그만 내가 앉아 가지고 막 분해하면서 결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넓은 도시로 나가서 이 시골 선생님을 하는 너보다는 멋진 여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때 만났던 나의 선생님들보다 멋진 여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이게 너무 한이 맺혀서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가 생겼을 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 아이는' 그래서 이제 또 도시 생활을 하니까 제가 또 엄마 없는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그 괴로움이 너무 컸어요. 친척 집을 던전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 친척들은 날 너무 예뻐해서 잘해 줬지만 저만은 또 그 감사할 줄 모르고 바보같이 '나는 왜 이렇게 슬프게 엄마 없는 곳에 살게 될까.' 하면서 매일 울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음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는 우리 아이가 시집가는 그날까지 엄마 밥을 먹으면서 밥도 안 해 주면서 '엄마 밥을 먹으면서 다니게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도 집 나가서 밖에서 독립해서 지 혼자 살고 있어요. 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딸이 또 제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엄마가 준 혜택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엄마의 밥을 먹는 것보다는 독립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딸에게 외국어를 잘하는 딸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어린 시절부터 유학도 보내주고 하면 보내주면 가서 울고불고 해 가지고 다시 걷어오게 하고 몇 달 만에. 그렇게 그런 저의 피땀 흘려 번 돈을 길에 쫙 깔게 만들고 그래서 '참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그 강원도 정선 산골에 갇혀 있었던 어딘가로 터져 나가고 싶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놀림받은 스승으로부터 그 인생이 좋았느냐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딸의 인생이 좋은가 할 때 딱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멜로디 이야기를 오늘 저는 보면서 이 아이도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런 걸 멜로디처럼 모든 학습자들이 자기가 태어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장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멜로디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출발에 있는 멜로디의 이야기를 가슴에 이제 좀 이렇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장의 것들을 약간씩, 약간씩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서적 영역에서 정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좀 이 정서적 영역이라는 이 장은 여러분들이 어휘의 의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는 단어들이라서요. 그래서 오늘은 좀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이제부터는. 또 양을 쪼끔 더 많이 해서 좀 많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정서적 요인을 오늘 끝낼 거예요. 정서라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정서적 영역 영역은 인간 행동에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과는 좀 대조되는 부분이 인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면 마음, 여기 가슴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교육 심리학자인 블룸은 정서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유용한 정의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블룸은 아동 발달기와 성년기에 아동 발달기하고 성년기에 정서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5 단계의 계층적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정서적 발달은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정서 발달이 이제 수용,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상황이나 사람 그리고 사물을 감지하면서 자극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용하는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환경, 사람, 상황 그런 것들을 그런 자극들에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물, 사람, 애착하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문맥에 우리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런 반응은 자발적이고 기꺼이 선택된 것으로 그런 반응을 한 다음 만족감을 얻게 된다. 첫 번째는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물 그리고 행동,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가치 판단하는 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가치 있다고 굳게 믿고 마침내 확신하게 되는 정도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우리에게 내재화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가치들 간에 부터가 있네요. 가치들 간의 상호 관계를 결정하고 가치들 간의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이때 가치는 신념의 체계로 쉽게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인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 따라서 자신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발전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사고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자기 허락과 세계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 체계에 따라 이해하고 발전시켜 간다. 이런 거예요. 다음은 제2언어 습득의 정서적 요인들인데요.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정서적 요인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1970년대 정서적 요인은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였어요. 1970년대 정도부터 정서적인 요인들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분야는 심리적 성격 구인하고 제2언어 습득, 심리적 성격 구인 그리고 제2언어 습득. 그러니까 그 정서적이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것, 성격적인 거잖아요. 제2언어 습득하고 그 관련성을 이제 연구해 왔죠. 그래서 교실에서의 언어 교육 방법론에 유용한 함의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던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감정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새로 도입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의미를 상당한 의미를 끌었는데 이는 우리가 일련의 성격 특징을 발견한다면 언어학습 성공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게 되었죠. 희망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 요인들 중에 제2언어 습득에서의 정서적 요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자아 존중이에요. 자아 존중. 그러니까 자아 존중이라는 이제 용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익혀가는 거잖아요. 습득 이론에 자아 존중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의 모든 면에서 핵심적인 가치, 핵심을 차지하는 거죠. 자아 중심의 인간 행동의 면에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고 자아 중심 그리고 자신감,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어떠한 인지적 또는 정서적인 활동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비오는 자아 존중을 한 개인이 가치에 따라 스스로의 능력과 자아를 평가하는 심리학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아 존중의 3단계는 이런 개인적 상황과 다면성 그리고 제2언어와의 관련성을 이제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 존중의 3단계를 보면 먼저 총체적 자아 존중, 상황적 자아 존중, 과업 자아 존중이 있는데요. 총체적 자아 존중이라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된 거죠. 성인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게 잘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총체적인 자아 존중감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좀 안정된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을 거치며 형성되는 일반적인 혹은 전반적인 자기평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적 자아 존중하고 과업 존중이 있는데 상황적 자아 존중은 일이나 교육, 놀이, 그리고 가정과 같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 그리고 의사소통, 운동, 음악, 수학적 능력 같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된 특정 기술 등에서의 자기 평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 교육, 놀이, 뭐 가정, 수학 능력, 음악 능력, 뭐 운동 이런 그런 것에서의 자기 평가를 내키는 거죠.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거고 어떤 개인이 갖는 상황적 자아 존중의 정도는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현의 습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재현의 습득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업 자아 존중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특정 과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영역 내에서 과업 자아 존중은 하나의 학과목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뭐 영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래서 운동 경기 상황에서는 어떤 경기에 대한 기법 또는 테니스의 네트 플레이나 야구에서의 투구와 같이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기 쓰기 같은 수업 과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자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자아 존중은 재현 습득과 관련이 있고 과업 자아 존중은 말하기 쓰기 같은 수업 과정의 측면에 대한 자기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귀인 이론하고 자기 효능감에 대한 용어 해설인데요. 먼저 귀인 이론이에요. 귀인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능력, 노력, 과업으로부터 체감된 어려움, 운이라는 음, 네 가지 설명을 통해서 개인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노력, 과업으로부터 체감된 어려움, 그리고 운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능력과 노력은 학습자의 내적 요인, 능력하고 노력은 내적 요인이야. 자기의 능력이 있거나 여기 속에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거나니까 내적 요인이 되겠고 과업의 어려움, 과업으로 체감되는 그 어려움이나 행운 그렇기 때문에 운은 학습자 밖에 있는 외적 상황. 체감되는 어려움은 과업이 밖에서 나에게 오는 거니까 외적 요인이 되고 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니까 이제 이건 외적 상황으로 이제 그 외적 요인으로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이 네 가지 능력, 노력, 과업의 어려움, 운 이 네 가지 측면을 과업의 성공 귀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언어 과목 기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웠다고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 탓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쩜 그저 나 운이 없었어라고 할 수. 이때 작용하는 요소가 자아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아 효능감은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자아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기 효능감이 그 높은 학생은 수행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변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겠죠.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실패를 쉽게 외적 요인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걸 수행했을 때
그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노력하고 혹시 실패를 하도 아 그래 다음에 열심히 하자 파이팅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좀 뭐 운이 없어서 그랬어 과업이 어려워서 그랬어 뭐 이렇게 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의 교실로 데려와 본다면 여러분은 성공에 대한 실패를 외적 요인 탓으로 돌린 경험이 있는지 생겼어요. 걔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만약 그렇다면 어떤 요인인지 그러한 뒤는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씩 단계적으로라도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교실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요. 자, 의사소통의 의지입니다. 다음은 자, 학습자가 제2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 의사소통의 의지를 얼마나 보이는가의 여부입니다. 의사소통의 의지는 제2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의 의지를 얼마나 의사소통하려고 의지를 보이는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사소통의 의지에 대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피하고자 하는 기지를 나타내는 마음에 가린 연속태로 정의했고요. 좀 간단히 말하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의사소통을 시작하고자 하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의사소통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의사소통의 의지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의사소통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 그래서 의사소통의 의지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자아와 효능감과 자신감이 이 구인과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억제인데요. 억제라는 용어인데요. 억제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이해하는 데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 그러니까 그 방어기제를 구축한다. 인간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구축한다. 그런데 자아 개념 없이 태어난 어린아기, 태어난 어린아이는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기를 이제 식별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식별하게 되고 점차 어른이 되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리고 반응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인 변화들이 자아 존중을 정립하는 기초가 되는 가치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억제를 견고하게 쌓아올리게 됩니다. 높은 자아 존중이나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위협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 기제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크니까 이 방어 기제가 억제라고 해서 억제를 좀 낮출 수가 있는데 약한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약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과제에서 자기 생각에는 약하고 손상받기 쉬운 자아나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한 억제의 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억제라는 게 이제 어떤 벽을 쌓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자기 보호, 방어벽을 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 방어의 벽을 그리 높게 쌓지 않고 간단하고, 이게 낮은 사람은 오히려 방어벽을 높게 쌓고 이런 효과를 보는 그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생에게서 얇은 자아 경계가 다른 학생들에게는 두터운 자아 경계가 중요하게 작용을 함을 이제 암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모호성에 대한 관용을 지닌,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이제 좋아 오케이 그 나도 해볼래 그거 괜찮아 그렇게 괜찮네 이렇게 하는 개방적이고 좀 수용적인 그런 사람, 모호성에 대해 관용을 지닌 그런 얇은 자아 경계. 그러니까 얇은 자아 경계는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음, 조금 그 억제를 가볍게 하는 사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체계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두터운 자아적 경계를 가진 사람과는 좀 다른 방식의 성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교육학적 접근법으로는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의사소통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기꺼이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이 발달시키고 있는 언어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제2언어 교실에서 억제를 줄이기. 억제를 하게 되면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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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안 해요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이제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2언어 습득에서 실수는 학습자들이 언어에 대해 세운 자기만의 가설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검증해 보는 습득 과정의 그냥 단 일부이다. 구실로 연계해서 보자면 여러분은 대언어 교사가 여러분 내부의 억대를 형성하게 한 적이 있는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교사들은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소통의 의지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한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험 감수인데요. 다음 용어로는 위험 감수인데요. 학습자들은 약간의 모험을 해볼 수 있어야 하고요. 기꺼이 언어에 대한 육감에 의해 추측을 해보야 하고 틀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도 감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실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결과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성이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낮은 성적, 시험에서의 낙제, 교사의 질책, 그 다음에 학급 친구들의 비웃음, 학습 아니고 학급 친구들의 비웃음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 밖에서라면, 교실에서면 이런 낮은 성적이나 낙제, 질책, 친구의 비웃음이라면 교실 밖에서 제2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비춰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듣는 사람이 멍한 표정을 지을까? 뭐라 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의사소통이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어머, how much 이랬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소통을 실패 못해서 얼마라고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소행을 당할까? 이렇게 말하면 에이 저 사람 바보야 영어 못해 이렇게 소외당할까? 뭐 이런 식의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최악의 경우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저는 이제 헝가리에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제가 헝가리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영어도 잘 못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만 못하는 게 아니라 헝가리 사람들도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학 안에서만 다 영어를 하지 대학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얼마예요 정도나 하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창살 없는 허공으로 탁 갇힌 부다페스트 감옥에 갇혀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이런 그런 소통이 좀 안 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두려움들이 것이다 그런 거고요.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습자들이 외국어라는 낯선 세계에 속한 일반인들에게 처음으로 말해보기를 시작할 때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정서적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제2언어 학습자들은 보통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언어학습의 성공은 잘 계산된 추측을 감행할 최적의 시점을 언제 잡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 줄 되게 중요해요. 언어학습의 성공이라는 것은 잘 계산된 추측을 감행할 최적의 시점을 말하는 거고 그 성공적인 언어학습자들은 기꺼이 그리고 정확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교수법에 시사하는 점은 대부분의 경우 교사로서 우리의 당면 과제가 학생들이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측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한 모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학습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틀릴까 봐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추측이라는 건 이럴 때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될까 안 될까를 이렇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해서 실행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교실로 가면 제2언어 교실 상황에서 적절한 유형 감수의 예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교사는 무모하고 위험한 모험 시도와 잘 계산된 모험 간에 어떻게 정교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불안인데요. 불안. 자아 존중, 그리고 자기 효능감, 억제, 유형 감수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불안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제2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서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건 자율신경계의 자극과 관련된 긴장, 근심, 효도, 걱정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자극과 관련된 긴장, 근심, 초조, 걱정에 대한 주관적 느낌. 즉 불안은 우려, 좌절, 자기 회의감, 난 안 돼, 나 왜 이럴까 이런 그 근심, 걱정의 감정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불안에 대한 연구는 불안이 여러 단계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층적이고 총체적 수준인 기질적 불안은 불안감을 느끼는 상당히 지속적인 성향이 되겠는데 보다 좀 이렇게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상황적 불안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그리고 행동과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교사는 학생이 느끼는 불안이 총체적 기질에서 오는 불안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불안을 다룬 최근 연구는 상황적 불안이 가진 상황적 특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불안은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구성 요인으로 세분화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습자들이 복잡하고 성숙한 사고와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불안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사교적인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학습자들의 욕망과 그 욕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불안에 대한 구성 요소는 학습 평가에 대한 시험 불안 또는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로 간다면 제2언어 학습 상황이나 교수 경험에서 완벽주의의 추구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정체성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학습자들은 또 그런 학습자가 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정이입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감정을 다른 곳에 넣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감정이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과 아는 것, 둘째,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두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인식하는 것은 청자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받을 때입니다. 문자 의사소통은 글쓴이가 독자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글쓴이는 필히 상대방의 마음 상태와 지식 세계에 대한 명백한 감정이입적 직관과 판단력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교실로 가본다면 교사가 학생에게 제2언어로 글을 쓰게 할 때는 이들의 글을 읽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이 글을 쓰게 했어요. 글쓰기 수업이라면 썼을 때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만약에 뭐 부모님께 편지 쓰기라면 부모님께 편지니까 읽는 사람 부모님의 감정에 이입돼 보는 거죠. 다음은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용어인데요. 외향성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아향상, 자아존중, 그리고 총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확인받고자 하는 한 개인의 뿌리 깊은 욕망의 정도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외향인들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외향의 성향이 있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상 자기 자신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자기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필요로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외향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수다를 떠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뿌리 깊은 갈망은 그들의 약점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뛰어난 언어와 스타일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외향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와카모토 같은 사람들의 부시나 와카모토 그런 사람들의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그 언어학습자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외향성이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라는 걸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향성은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통째성과 성취감을 이끌어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널리 퍼진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내향인들은 성격 내면에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생각과 개념을 사려 깊게 숙고하고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 집중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향인들도 즐겁게 대화에 참여하지만 단지 더 생각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자제하려 하는 것이 이제 내향인들의 특징인 거죠. 다음은 이제 성격 유형인데요.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그 마이어 브릿지 검사라고 불리는 대중한테 알려진, 그러니까 좀 대중화된 여러분이 알고 있는 MBTI 아시죠? MBTI 성격 유형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원래 칼 정의 심리학 유형 중 일부를 이렇게 원래 마이어 브릿지가 완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MBTI는 칼 정이라는 심리학의 유형, 칼 정이 제시한 심리학 유형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MBTI 검사는 각 개인에게 다양하게 발현되는 우세한 성격 유형을 측정하고 있죠. 사용해서 만들어서요. 보면 외향성과 내향성 있습니다. 외향성, 내향성. 그래서 그 MBTI 성격 유형이에요. 이건 MBTI 성격 유형에는 외향성과 내향성을 대조했고요. 그 외향성은 상호작용, 관계의 다양성, 외부 사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향성인 사람은 집중, 제한된 관계, 내적 반응에 대한 관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관계의 다양성이라면 내향성은 집중과 제한된 관계, 외부 사건에 대한 관심이라면 내향성은 내적 반응에 대한 관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감성과 직관을 비교했는데요. 감성은 경험, 현실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은 예감, 추측, 창의성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죠. 직관적인 사람은. 그다음 사고와 감정의 비교가 있는데 사고는 객관적, 원리, 분석 이런 거라면 감정은 주관적, 가치, 공감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판단과 인지가 있는데 판단은 계획된 삶, 다침지향의 삶, 마감이 중요한 그런 것이고 인지는 자유로운 삶, 여러 선택을 열어둔 마감? 무슨 마감? 이런 식의 그런 대조적인 성향들이 MBTI 성격 유형의 대표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MBTI 성격 유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MBTI 성격의 장점은 외향성, 내향성, 감성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지형이 있는데 이들 중에 장점은 외향형의 장점은 기꺼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외향형의 장점이 돼요. 누가 나타나? 그래 한번 해볼까? 하이, 헬로 이렇게
시도하는 모험이 외향적인 거고, 내향성은 주의 집중이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감성형의 장점은 체계적으로 일하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제 그런 것이 감성형의 장점이 되고, 직관형은 추론과 문맥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 그 직관은 예감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다음 사고형은 분석과 자기 수양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 감정형은 교사와의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판단형에게는 시간 엄수와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인지형은 개방적, 융통성이 있고 새로운 경험에 잘 적응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MBTI의 단점을 보면, 외향형의 단점은 외부와의 관계에 의존하고요. 성급하게 반응하고 좀 그런 면이. 내향성의 단점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필요해서, 그리고 모험을 회피하고, 모험도 중요한데 모험을 회피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감성형의 단점은 뚜렷한 학습 목표, 그리고 계획표, 체계가 없으면 이게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직관형의 단점은 부정확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게 되죠. 직관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는 거니까. 다음 사고형은 수행 불안이라든지 지나치게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고, 그다음 감정형의 단점은 칭찬받지 못하면 낙심을 하게, 그리고 사회적 조화가 깨지면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단점. 판단형의 단점은 융통성이 없고요. 모호한 언어나 과업은 견디지를 못하는 단점입니다. 인지형은 마감일을 못 지키고, 일관성 없는 업계 일을 진행할 때 일관성이 없고 일정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나 저 아무래도 인지형인가 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8가지, 여기에 제시한 8가지 중에 어떤 형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실로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수업에서 교사가 그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만약 교사가 이 검사를 시행했다면 이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떻게 했는지, 교사는 어떤 조언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점과 단점이나 유형이 맞는지요? 다음은 동기입니다. 동기인데요.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인데, 그, 그 되었다는 게,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동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그 동기를 양성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동기가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가 있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 선생님이 돼야지 하는 게 동기가 생겨서 어떤 이유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제2언어 습득에 대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관점을 고려해봤는데, 이제 아무리 복잡한 가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요인인 동기를 이제 여기서 다뤄봅니다. 자, 동기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동기는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이고요. 긍정적 강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의 보상 경험을 겪으면서 보다 더 큰 강화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게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동기는 동기를 개인의 결정, 저변에 깔려있는 욕구나 충동을 우리의 결정의 이면에 내재한 추진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동기를 개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도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고, 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기는 자기 결정에 기인한 것인 만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앞서 말한 동기 3가지 관점을 표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6.3의 표인데요.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은 보상에 대한 기대, 긍정적 강화를 얻기 위한 욕구, 외적, 개인적으로 작용하는 힘, 이런 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동기가 되겠고,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동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 얼마나 노력하는지의 정도, 그다음 내적, 개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동기는 사회적인 맥락, 공동체, 사회적 지위, 집단적 안녕, 내적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힘, 이런 게 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동기에서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하면 사실 내재된 것 안에 있는 것, 외재적 동기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내재적 동기라는 것은 활동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활동을 외부로부터 어떤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행동들은 내적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결과. 즉, 능력이 있다는 느낌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재적인 동기는. 외재적인 동기는 자기 자신 이외에 외부로부터 주어질지 모르는 보상을 기대해서 촉발되는 것이 외재적인 동기입니다. 전형적인 외재적 보상은 돈, 상, 성적, 그리고 특정 유형의 긍정적인 반응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외재적 동기.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는 안에서 오는 뿌듯함과 기쁨이라면 외재적 동기는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기대에 부응하는, 이제 밖에서부터 올 수 있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외재적 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겠다. 아침에 이불을 안 개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서 개는 것도 이불을 개는 외재적 동기가 되는 거예요. 처벌까지. 그러니까 뭐 사실 이불을 개면 엄마가 1,000원을 준다. 그래서 1,000원을 밖에서 개는 것도 외재적 동기고, 그 다음에 그 이불을 안 개 엄마한테 혼나니까 안 혼나려고 개는 것도 외재적 동기. 근데 이불을 내가 개서 와 내가 했어. 나 최고야. 이불도 갤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내재적 동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이불을 개는 행동에서. 자, 이 동기를 교실로 가보면 성공적인 재현어 프로그램은 외재적, 내재적 보상 모두를 포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쁨이나 그런 것들 포괄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받은 성적과 시험 점수 이외에도 언어를 배우면서 받았던 외재적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보상들은 얼마나 유용하게 내가 그 언어를 학습하는데 작동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도구 지향성과 통합적 지향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기는 여러 종류의 태도를 통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태도 유형은 각각 도구적 지향성과 통합적 지향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도구적 지향성이라는 말은 경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기술서적 읽기 또는 번역하기와 같은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지칭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통합적 지향성은 자기 자신을 제2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권으로 통합시키고 그 집단 속에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참여하려 하는 학습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다음 정서적 요인의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실용성 때문에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기는 MBTI 검사와 같은 지필 검사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요. 이러한 검사들은 수백 명의 이제 피험자들에게 시행될 수도 있고, 그다음 컴퓨터와 아니면 통계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이렇게 장점이 있겠죠, 실용적으로. 불안정 측정의 대표적 검사로는 외국어 교실 불안 속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황을 문항에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MBTI
MBTI와 달리 FLCAS, 외국어교실 불안 척도는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맞춤 설계된 거죠. 자, MBTI는 사실은 성격 테스트가 더 큰 거죠. 그쵸? 성격 테스트. 근데 FLCAS는 교실 척도 불안, 교실 불안 척도를 나타내는 그 분석해내기 위한 그 맞춤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이제 가드너의 태도 동기 종합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이 제2언어 문화를 대하는 태도, 제2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제2언어 사용 불안, 통합적 도구의 지향성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에 걸쳐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서적 요인 측정 검사의 단점이 있는데요. 정서적 요인 측정 검사의 단점은, 첫째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측정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타당성의 문제가 이렇게 특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둘째는 자화자찬 증후군입니다. 설문 참여자들의 자기 인식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매우 바람직한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으로 포장이 되어서 심각하게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향성과 불안, 동기, 기타 다른 요인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타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예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화적 자민족 중심주의를 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평가 도구, 특히 자가 점검 검사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검사들을 완전히 폐기해 버려서도 안 되고, 검사 필요 없어 이렇게 폐기해 버려서도 안 되고, 적절히 가감하면서 우리의 또 우리들의 직관을 동원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서성의 존재 자체나 이것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실 응용으로 보자면, 교실 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그 불안, 동기, 그리고 다른 성격 변인들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수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교원 연수 과정과 교육 심리학 서적들은 교실에서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대부분은 감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외재적으로 발생하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의 교수 목표, 그리고 목적, 그다음 부모님의 기대, 교육기관에서의 정한 평가 요소, 그리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전반적인 사회 메시지 등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 언어 수업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교육기관에서 정해둔 외국어 필수 요건들과 취득해야만 하는 공인시험 성적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교사로서 여러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외재적 동기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나아가 교사는 교실 수업 교수 기법들을 어떻게 새롭게 고안해야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교실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수준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이제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그래서 고려할 사항들이 이제 다음 10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교실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이 활동이, 여기 있는 10가지는 교실 활동을 통한 학생의 내재적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이 활동이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느냐. 내가 어떤 언어, 의사소통 활동을 꾸몄다면 그게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느냐. 활동이 흥미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 고려해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그 활동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제시했느냐. 그냥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학생들은 그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학생이
그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할 게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학생들은 그 활동이 학생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는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활동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책략을 사용할 수 있게 북돋아 주었는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활동은 학생들의 궁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여덟 번째는 그 활동은 학급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 협상을 하도록 북돋아 주었는지. 아홉 번째는 그 활동은 학생들에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이 정도면 내가 해볼 만하지 하는 적절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그들이 수행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실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달려서 그 6장을 끝까지 했어요. 6장을 이제 마지막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영상은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좀 중간에 좀 언어가 잘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잘 이해해서 교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인데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